예,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조그마한 시골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뭐 쭉 서울에서 이제 살다가 또 대구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오는 길이 기차를 타고 오는데 이게 전력도 요즘 굉장히 어, 수확철이 돼서 그런지 정말 황금 물결이라는 그런 것들도 느껴지고 또 이런 사실 좀 나중에 퇴직하면 읍내 정도 되는 조그마한 곳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그런 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동네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이런 느낌을 갖고 또 여기서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 아마 다른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구체적인 또 분야마다 강의를 해 나가시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야말로 어떤 자치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이라고 할까요?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자치를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분권이 삶의 조건에 불가피한 것인지 이런 문제를 좀 더 선생님들하고 고민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좀 이제 이 글을 이번에 다시 또 고민하며 좀 작성을 해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가 볼게요. 만물이 자신의 힘을 통해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듯이 인간도 힘을 추구하며 또한 권력을 지향한다. 힘의 통제가 없을 때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인간은 정글의 법칙을 통해서만 살 수 없다. 인간은 힘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힘에 지배받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인격체로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만 인간 역시 완전히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어서 다시 말해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질 못해서 바깥에서 법이든 뭐든지 외부 강제가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의 힘겨루기, 권력 추구하기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권력 조절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바로 여기에 권력 집중화를 넘어서야 하는 권력 분립화가 요구된다. 권력 분립화는 수평적으로 이루어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이루어져야 한다. 즉 중앙 권력의 상권 분립뿐만 아니라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의 상호 견제 및 상생의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전자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후자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지방 분권의 중요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권은 자치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아무리 분권을 해주어도 자치를 하지 못하면 결국 중앙 권력에 예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자치가 되지 못하면 분권을 주장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자치를 하려고 해도 분권이 이루어지지 있지 않으면 이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분권과 자치는 공생관계에 있어야 한다. 제가 좀 이 강의를 오늘 시작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대학을 세워서 같이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사실 이 지금 여기 있는 테이블도 제가 밀면은 잘 안 밀릴 수가 있어요. 제가 힘이 약해가지고 힘이 세면 덜렁 들고 어디다 옮겨 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처럼 이 존재와 나 사이에도 힘의 관계가 작동하고 있죠. 앞에 계신 처장님이나 또 실장님이나 다 어떤 직책을 가진 힘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가서 도움을 청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 그 힘이 부당해서 힘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세상 모든 존재는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힘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물질이든 생명체를 가진 유기체든 우리 인간이든. 근데 인간은 특히 어떤 존재냐면 신체적 힘만 갖고 있는 이런 물질적 힘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적 힘을 갖고 있는 존재는 명예도 추구하고 권력도 추구하고 돈도 추구하면서 힘을 자꾸 키우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끝없이 추구하는 이 존재들 앞에 힘없는 존재들이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힘없는 존재도 이 생명 없는 이 존재보다는 귀한 존재로 대우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힘 있는 자가 일방적으로 짓누르고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힘을 조절해야 된다. 그러면 힘의 통제 시스템이 불가피하고
그렇다면은 지금도 국가의 힘이 존재하고 대통령의 힘이 존재하고 한 나라의 모든 조직체를 가보면 힘들이 존재해요. 그 힘이 부당하게 지배하지 않게 하려면 그 힘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분권은 힘을 추구하는 인간의 삶의 근본 조건이다. 근데 그 분권이 가능하려 그러면은 내가 능력이 있어야 분권이 돼요. 우리가 집에서도 아이가 뭐냐면 혼자 자기가 살아갈 능력이 안 되거나 자기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학교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침에도 못 일어나고 막 그냥 깨워도 그냥 계속 안 일어나고 이러면은 어머니가 때리죠. 그럼 때리면 아이가 뭐라 그래요? 엄마 나 왜 때려? 그러잖아요. 네가 스스로 못하니까 때리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앙정부의 지방에 때려맞고 그죠? 또는 어떤 나라의 큰 집단인 어떤 큰 지역들이 힘 있는 지역들이 작은 지역을 때리면 왜 때리냐고 말을 할 때는 내가 때리지 않을 때림을 안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각자가 뭡니까? 스스로 자기를 다스릴 능력을 갖고 있을 때만이 부당한 때림에 대해 저항할 힘을 갖게 되고 또 부당한 때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자치가 뭡니까? 스스로 자자의 다스릴 치자라는 거죠. 그 스스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을 때 내가 나를 스스로 다스릴 때 누구로부터 통제를 받거나 간섭을 안 받게 되는 거고 우리 마을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을 때 어떤 상부기관으로부터 지배와 통제를 안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을 때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주에서도 지구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을 때 이 우주 세계에서 자기 존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자치가 되지 않는데 분권을 할 능력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죠? 강력한 절대자가 중앙 권력을 일방적으로 쥐고 있으면은 자치하려도 잘 안 되겠죠. 그러므로 자치와 분권은 운명 공동체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가지고 저희 이야기를 같이 따라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제가 그동안 강의를 많이 해왔던 것들은 도시 안에 있는 뭐 이런 검천구라든지 이런 강명시라든지 이런 어떤 이런 데를 주로 강의를 많이 다녀서 도시에 관계된 어떤 이 공동체 문제를 많이 접근했어요. 오늘은 이제 사실은 영암군에 왔고 여기 보니까 2개의 억과 뭐 제가 9개 링가 이렇게 언뜻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곳이 오면 농촌이 있잖아요. 또 좀 더 나가면 어촌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런 것은 도시의 중심된 어떤 지역이보다는 도시와 도시를 끼고 있는 어떤 이 자연적인 공동체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사람은 태어나서 도시에 살든 마을에 살든 어느 쪽에 한 군데 살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마을은 도시다운 어떤 경제적 역량이 없어서 마을이 힘이 들고 도시는 마을 같은 인간 냄새가 없어서 도시는 힘이 들죠. 그죠? 그래서 도시 속에 마을이 없어서 도시가 삭막해져 가고 있고 마을 속에 도시 같은 어떤 역량이 없어서 자꾸만 이렇게 뭐랄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삶의 조건이 어려워지는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보게 되면은 이 도시와 마을이 굉장히 분화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 시점이 서구 사회로 보면은 근대 사회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장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공동체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게 근대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근대 사회가 시장이 그 아주 강한 힘을 가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느냐면 시장은 누가 존재합니까? 시장은 아무래도 상인들이 존재하는 곳이 시장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상인들이 있는 이 시장을 보게 되면 상인이 시장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뭐랄까 삶의 가치를 많이 실현하려고 하는데 상인들이 제일 버림받았던 시대가 언제예요? 신분제가 존재했던 사회에서 상인은 대우를 못 받았죠. 우리 조선의 이렇게 어떤 그 유교 사회에서도 볼 때도 사농공상 해가지고 상인이 가장 밑바닥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공동체에서 보면 가장 낮은 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서러움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서러움을 가지면 그것이 한이 맺힐 것이고 그러면 그걸 풀고 싶은 어떤 욕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자신들이 살기 좋은 어떤 곳으로 뛰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상인들이 제일 살기 좋아하는 곳이 시장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조선으로 말하면 뭐 이 소원이 있고 이렇게 유교적인 어떤 그런 또 불교의 어떤 절이 있고 이런 것도 있었지. 서구 사회로 보면은 서구 사회 가장 중세 때 가장 많이 있던 게 교회죠. 교회, 그죠? 근데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성직자죠. 자, 성직자, 우리는 조선에 선비들이 있는 것처럼 성직자가 있는데 성직자들하고 관계에서 볼 때 상인들은 천민이잖아요. 근데 천민인데도 불구하고 성직자한테 잘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하느님한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직자한테 어쨌든 정성을 다해야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살아도 내가 계속 서러운 천민으로 산다면 저게 왜 존재하는 거지? 저 교회가 왜 있는 거지? 내가 왜 거기에 내가 복종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천민들이 어떤 면에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쏘갔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디로 뛰어나와요? 교회에서 시장으로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세 사회는 되게 교회가 중심이 된, 서양으로 말하면 교회가 중심이 된 국가라면 우리 사실 그 근대 이유는 뭐예요? 시장이 중심이 된 국가로 바뀌어요. 그렇죠? 시장이 중심이 된 국가가 되면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뭐가 돼요? 이제는 시장을 돌보는 일이에요. 근데 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능력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정말 살기 힘들어요. 마치 이제 학교다 이제 초등, 중등 다닐 때 성적 좋은 애들은 살만은 나는 거예요. 성적 나쁜 애들은 학교 가기 싫어요. 그죠? 그 집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를 좋아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 싫어하면은 그 아이는 집에서 정말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시장은 모두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많은 사람한테는 고통의 자리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하튼 이러면서 우리가 다 먹고 살려고 어디로 가요? 돈이 있는 시장으로 가야 되고 물건이 있는 시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마을에서 도시로 떠난 거죠. 다 도시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 중심이 되면서 마을에서 도시로 떠나는데 요즘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앞으로는 어떤 도시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뭐 강주로 가거나 뭐 목포로 가거나 이럴 수도 있고 서울로 가거나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있으면 그보다 더 뭐예요? 사이버 도시로 가요. 사이버 도시로.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이제 사이버 도시 가서 물건 사고 판매하고 지금도 외국에 물건 신청하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이제 상황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도시 삶을 보고 있으면 도시 삶의 가장 이제 우리가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이 익명성이나 추상성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제가 어릴 적에 마을에 살 때 보면 제사 지내면은 옆집에 또 이렇게 아시는 집에 이렇게 제사밥도 나눠 먹고 또 뭐 집에 이렇게 맛있는 거 하면은 갔다가 전을 굽거나 하면 또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여름날 막 국수 삶으면은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마당에 평상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먹기도 하고 아마 선생님들 아시죠? 어릴 적에 그 TV 있잖아요. 그 동네 TV 하나 있으면 굉장히 부자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여론감 그런 저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거 보려고 동네 사람들 전부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TV 앞에서 이렇게 그 여름날 같은 데는 막 그 모기가 많으니까 나무에 그 연기 튀어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지냈던 적들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그죠. 저는 아직도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마을에 살 때 상녀가 있다가 나갔어요. 상녀가 나가는 걸 보면은 막 그냥 그 어르신 돌아가신 분을 이제 꽃창리에 그죠 모시고 이렇게 짊어지고 이제 장지로 가잖아요. 저도 이제 그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쫄쫄 따라가다 보면은 그 이제 상난집에서 떡도 먹고 가다 보면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상녀가 안 나가고 자꾸 버티는 거예요. 버티니까 여기 저러지 그래 보니까 막 상주가 돌을 꽂으니까 또 나가요. 꽂으러 나가고.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참 우리 조상님들이 지혜가 높다. 이 슬픈 삶을 저렇게 기쁨으로 승화시키려고 애를 쓰는구나. 근데 그것보다 이제 조금 나이를 더 먹고 지금 이 상황에 와서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참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다. 그때는 떠날 때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그것을 이렇게 가는 길을 근데 못 보내서 아쉬워서 이렇게 같이 가는데 요즘은 가는지 오는지 너무 외로운 삶이 돼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더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렇게 볼 때 도시로 나온 사람들 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다 뭐예요? 낯선 사람들 아니에요. 다 낯선 얼굴들이고. 그 나온 이유가 뭐예요? 축사하러 왔거든. 그러니까 상대를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가 성공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을일 때는 같이 나눠 먹지만 거기 가서는 내가 더 챙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의 관계를 끊임없는 경쟁으로 몰고 가고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 이렇게 공격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으로 옮겨가는 것들을 우리가 익명성이나 추상성, 그러니까 뭐 우리 옆집 할아버지 오늘 밤에 잘 주무셨나? 어제는 괜찮으셨는데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나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전혀 구체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현대 사회가 자꾸 도시는 커져가고 마을은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점점점 이런 구체적인 인간관계가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볼 때 이런 사회가 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도시에 가면 사람들이 말이 거칠어지잖아요. 서로 막 그냥 공격적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경쟁을 많이 해야 되니까. 경쟁을 많이 하게 되면 서로 짜증도 나고 서로 막 이게 뭐랄까 좀 상대를 내가 떨어뜨려야 된다는 이 생각이 강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언어도 굉장히 거칠어요. 그 요즘 뭐 제가 우연찮게 무슨 글을 하나 써둘러서 그걸 조사를 인터넷 들어가다 보니까 충이 참 많대요. 무슨 뭐 진지충 무슨 충 그래가지고 여러분 모르십니까? 막 사이트 들어가면 막 무슨 충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근데 그런 게 소위 해모사의 어떤 특징을 요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막 너무 진지해도 진지충이라고 그래요. 진지벌레래, 진지한 벌레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강해지고 있는 거, 그죠? 요즘 뉴스 보시면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구조가 이제 점점 많이 오는 거 그러니까 마을이 죽고 도시가 자꾸만 이제 형성되는 것과 연관이 돼 있고 또 여기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들 피로해서 이제는 피로해서 만사가 귀찮아 집에 오면 누구 만나기도 싫어. 그래서 뭐해? 혼자 있고 싶어. 그리고 다 이제는 막 희망도 없어 보여. 포기해버려. 그래서 3포, 5포, 9포 이런 거 맞춰준 거죠. 뭐 대학, 직장도 포기, 결혼도 포기, 뭐 애 놓는 것도 포기, 뭐 다 포기. 그리고 요즘은 싱글도 자꾸 늘어나요. 그죠? 또 싱글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울한 면도 있잖아요. 영암 여기는 이렇게 산책로를 다니시면은 어떤가요? 그 좀 주변에 이웃에 계신 분들이 개를 데리고 이렇게 많이 다닙니까? 영암은 안 그래요 아직요? 도시로 나와보면요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개천을 따라 걷는 공원들 있잖아요. 나와보면 개 데리고 다니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러면 영암에는 개를 많이 안 데리고 다니는데 왜 도시는 개를 많이 데리고 다닐까? 외롭고 누구랑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대화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개는 꼬리 흔들어주고 주인한테 자기 일도 잘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혼자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근본적인 외로움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친구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싱글 사회의 모습이 되는데 이 싱글 사회가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남들하고 못 놀고 자기하고만 놀아야 되거든요. 근데 걔는 그래도 지가 원하는 대로 주니까 그 친구가 놀아주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친구들하고 놀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우리 모두 아마 영암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가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선생님들 갖고 계신 핸드폰 아니에요? 제일 친한 친구 핸드폰 아니에요? 핸드폰 없으면 막 집에 들어가 갖고 나오죠 다시 아침에 나오다가 그죠? 어느덧 핸드폰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핸드폰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핸드폰을 내가 보기 싫으면 꺼버리면 되고 물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싫다고? 직장 같이 다니는 사람이 싫다고 너 가라고 가나?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결국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하고 놀다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를 부딪히면 못 견디는 거예요. 여기 뭐가 와요?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사건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들도 이런 면들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사람들은 점점 어디로 가느냐면 기계랑 친해요. 스마트폰 기계가 친해져요. 요즘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시대가 오니까 요즘 산업 중에 굉장히 발전되는 산업이 또 뭐냐면 로봇 도우미래요. 이 로봇 도우미가 굉장히 앞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뭐 집에 개를 키워보면 알지만은 어디 멀리 여행을 간다면 개를 또 맡겨야 되잖아요. 또 막 개가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 되죠. 막 대소변 또 어떨 때는 신경 써줘야 되고 막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그죠. 근데 로봇은 목욕도 안 시켜줘도 되고 뭐 어디 모시나 이런 거 아니고 그죠.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로봇은 또 지능까지 집어넣어주네. 아 그러니까 이게 주인한테 또 지능적으로도 또 친구가 돼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사람 안 사귀고 기계랑 사귀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들 주변에 생겨난다 보면 결국 이제 이웃이 상실되고 마을이 상실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도시 인구 비율이 1950년대는 28%였대요. 그런데 저게 2000년대에 오서 50%로 늘어요. 엄청나게 늘죠? 50년 만에 무수하게 늘어요. 근데 앞으로 23년이 되면은 63%가 도시 산대요. 그러니까 점점 뭐랄까 이 어떤 시골 마을들이 다 붕괴돼가는 그런 상황으로 움직이죠. 그러다가 요즘 또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죠? 오늘도 제가 여기 와서 식사를 했고 점심을 먹어요. 점심 먹으러 이 식당에 갔는데 그 서빙 하시는 분이 여기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어떤 이 큰 도시가 아닌데도 보면 곳곳에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에 살던 분들이 와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오늘날 뭐라 그래? 이주의 시대라 그러죠. 이주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자본이 국가를 넘어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자본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우리 중에서도 또 집안이 좀 잘 살면 아이 좀 더 출세시키려고 미국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그 미국 애 혼자 보내기 힘드니까 또 어머님 따라 보내잖아요. 그래 기력이 아빠 생기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서로 흩어져 사는 가족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본이 지구를 따라 속도가 빨리 움직이니까 인터넷 망을 따라 막 빨리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빨리 이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가족도 떠나야 되고 민족도 떠나야 되고. 그러니까 저나마 낯선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삶들이 우리들 주변에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 사회를 한번 보게 되면 지방이 왜 위기가 왔는가? 이걸 한번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보면은 다 지역의 전통이 다 깨지고 그죠? 거대 자본에 의해서 막 돌아 움직이니까 이게 소위 말 전부 로컬리티라 그러죠. 로컬리티가 이 지역성이 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한국 사회 내부로만 보자 그러면 그래서 한국 사회 내부는 어떤가? 여기도 보면 저 일민주의라는 단어가 저 위에 한자로 적힌 거 있죠, 그죠? 저거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요. 누가 썼느냐면 우리나라 그 해방이 되고 초대 정권의 그 바로 일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그 이승만 대통령의 바로 그 제1 우리나라 첫 문교부 장관, 1대 문교부 장관 사람이 안효상 선생님이에요. 안효상 선생님. 독일에서 이제 철학으로 박사라고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그 활동을 하신 교육부 장관, 올라말하는 교육부 장관이죠. 하셨는데 그분이 쓴 책의 이름이 일민주의예요. 근데 그게 이승만 대통령께 바치는 그 글로 이제 작업이 됐던 거예요. 네, 거기 보면 이 일민을 할 때 벌써 한일자에 백성민자죠. 제가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이게 이제 일민주의라는 거죠. 근데 이 일민주의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저걸 다른 말로 민족주의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조국 근대화를 이루어낼 때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했죠. 국가주의가 굉장히 강했고, 그죠? 반공주의도 굉장히 강했고.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양성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승만 대통령 시절 이후부터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렇게 이어지는 이거 소위 말하는 이제 군사 정권과 관계된 이 맥락들을 두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다양성이 부재한 사회였다. 군대의 특징이 뭡니까? 군대에서는 뭐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주장을 하면 군기가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국가에서도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주장을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친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생각, 단일 행동을 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오래도록 살아야 했던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이게 지역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중앙을 향해서 뭘 낼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었다는 거죠. 뭐 그건 또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나라를 빼앗겨버렸고 전쟁을 경험했고 너무나 가난한 이 땅에서 빨리 성장을 해야 하니까 빨리 성장을 하면 군대식으로 막 몰아붙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도 보면요. 옛날에 선생님도 학생들 가르칠 때는 주입식으로 많이요, 빨리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왔고 질문하면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교육을 많이 받아왔었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중앙 집중화에 몰려 들어갔는데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요, 그래서 7, 8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강주 제가 전남대를 있다가 와요. 와서 그 행사를 하는데 그때 제가 박노자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러시아 분이고 박노자 선생님. 그분이 발표를 하고 제가 논평하러 왔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쓴 한겨레 신문의 칼럼에 보면 무지개 사회라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칼럼이 있어요. 거기서 이 박노자 선생님이 뭘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회에는 무지개가 없다 그래요. 무지개가 없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다양한 색깔들이 조화를 이룬 사회가 아니고 한 색밖에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사회는 뭐냐면 인종차별이 너무 심한 사회래요. 우리 지금 보면 동남아에 오신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일본이나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사실 어떤 인종차별을 받는 서러움이 있었다면은 지금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박노자 선생님이 러시아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부자로서 한국 사회를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런 지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 그런 다양성이 죽어버렸다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점에서 이제 우리 사회 안에도 굉장히 뭐랄까요, 중앙 집중화가 됐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글로벌 시장이 우리 사회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요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게 김영삼 정권 때부터가 많이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 중심으로 뻗어나가요. 그러면서 사실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 지금 되게 호남 분들이 서울에 가면은 어디에 북구 쪽에 많이 살죠. 강북 쪽에, 그죠? 또 영남 분들은 강남 쪽에 아마 좀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정치 투표 선거할 때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동성 간의 갈등도 존재하고 남북 간의 갈등도 존재하고 이것들이 보면은 소위 중앙 권력 속으로 들어가서 서로 중앙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싸움 속에서 이제 구축된 부분이 없잖아 있죠. 어쨌든 뭐 영남이든 호남이든 다 뭡니까 서울이란 수도권으로 막 돌진해 들어가면서 중앙으로 이렇게 시장이 그렇게 큰 데가 있으니까 그리로 빨리 들어가는 일들이 이제 진행돼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1960년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약 250만 명 정도가 도시로 이동합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죠. 저 60년 저렇게 이동했다면 뭐 놀라운 숫자예요. 그러다가 60, 90년대 되면 인구 절반이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지역이나 마을이 상당히 붕괴질 정도까지 계속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사실 저기 전남대학이 강주에 있잖아요, 그죠? 저희 대구에 제가 사는 곳이 경북대학이 있습니다. 사실 전남대학은 호남을 상당히 대표하는 대학이고, 그죠? 경북대학은 영남을 대표하는 대학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 대학들이 상당히 뛰어나고 우수한 인재들이 많았던 곳이고, 그래서 선배분들이 그 대학을 나온 걸 참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서울이 중심이 되고 수도권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들이 점점 뭐냐면은 막 여기 자라는 아이들도 가능하면 서울로 대학을 가려고 이제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역의 인재는 고갈돼 가고 점점 똑똑한 친구들은 다 떠나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이 결국 뭡니까? 어떻게 보면 버려진 땅이 돼가는 이런 상황이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관계에서도 다양성이 인정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와 이분이 다른 이유가 뭐겠어요? 얼굴이 달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사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다른 게 많이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살아온 과거가 달라요. 제가 살아온 과거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낀 생각이 있고 이분이 느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경험의 어떤 그런 내용과 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어떤 문제를 놓고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내가 나다운 색깔, 이분이 이분다운 색깔이 되는 것은 이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동네나 어떠한 그 지역이 개성이 있는 동네가 되고 개성이 있는 지역이 되려고 그러면 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시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내 과거의 역사들이 지워진 자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옛날 집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도시에 가면 새로 진 건물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신기하다, 새롭다는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여행을 올 때 자기 나라가 안 갖고 있는 걸 있을 때 새로워서 그걸 보러 오는 거지, 자기들 다 갖고 있는 거 갖고 있으면 그 보러 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양성을 길러내는 사회가 될 때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학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색깔을 가진 학문을 해야 다 서양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지. 그렇죠? 또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양 사람처럼 피자 만들어 팔면은 서양 가서 잘 팔릴까요? 안 팔릴 거예요. 그죠? 그들이 안 갖고 있는 우리 전을 구워서 팔아야 신기해서 하나 먹어보는 거지. 근데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이 각 작은 단위체들의 그 역사가 살아있고 그 다양성이 살아있을 때 그걸 통해서 국가가 성장하는 거지, 어떤 중앙이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 모든 걸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그것 자체는 오히려 발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사실 이제 분권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그죠? 예, 그 점에서 지금까지는 이 중앙과 지방의 이 뭡니까? 저게 지금 잘못 표기가 됐네요. 수평적 분권은 상권 분립이고 수직 분권이 중앙과 지방의 분권인데 저게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예, 조금 교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앙에 있는 입법 상임부 분권화하는 건 잘 해왔어요. 어느 정도 해왔어요, 그죠? 근데 지금 지방과 서울의 또는 수도권과 이 지방 간의 이 어떤 권한 분할에 대해서는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분권을 보게 되면 그걸 무조건 분권을 한다는 거냐? 지금까지 우리가 저 분권을 독재자를 쓰러뜨리고 권력을 일방적으로 쥐고 있고 모든 걸 돈을 다 갖고 있고 이런 세력들을 저항해서 바로잡자는 의미에서 저항적 분권을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에 있을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가면 저항적 분권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되죠. 왜? 저항적 분권에 머물러 버리면 국가가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북쪽이 쳐들어온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막 이 뭡니까?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서로 저항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중앙이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극복을 위해서 저항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 뭐.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걸 넘어서서 나중에 뭐예요?
자율적인 분권, 상생적인 분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서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분권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떤 상대를 공격할 목적으로만 분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마을 자치 요즘 많이 하잖아요. 마을 자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자기 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을 이기주의에 빠져버릴 수 있거든요. 옆마을도 돌봐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영암군이 있으면 옆에 있는 그죠? 다른 군들하고도 이렇게 더불어 잘 살아가는 그런 연대적인 관계를 만들어내야지 자기 공동체만 잘 되겠다고 하는 식으로 가버리면 그건 분권을 통한 이기주의죠. 그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균형도 뭐냐면 통합적 균형이 있고 역동적 균형이 있는데 우리가 분권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이 전유하거나 지배하는 걸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균형 발전을 하자는 거잖아요. 균형 발전을 하자는 건데 그 균형 발전을 할 때 뭡니까? 각 지역들이 서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역동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 중앙의 통제가 균형을 맞춰주는 이 방식은 안 맞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2003년도면 언제입니까? 저때가 어느 정권 시절입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이고 그전에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이고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고 그다음에 그전에 이명박 정권 시절이죠. 그 앞에가 노무현 정권 시절이죠. 저 지금 밑에 2003년도 저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계획서가 저때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런 용어들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부분을 경향신문에 실렸던 걸 조사를 해봤더니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재변부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해야 된다는 이야기, 열악한 지방재정을 대규모 확충해야 된다는 이야기, 자치단체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든지, 지방의정 활성화, 지방선거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든지, 지방정부 책임성을 강화한다든지, 시민사회 활성화라든지, 합리적 정부 간의 관계 정립이라든지 이런 얘기 그때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권에 들어섰을 때 저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지금 분권 안 되고 있죠. 답답하죠?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스님들한테 조금 그래도 세계적인 감각을 가져보시라고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이 프랑스의 루소라는 철학자가 있죠. 18세기에 프랑스의 근대화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전공이 칸트인데요. 칸트의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 루소였죠. 근데 이 루소라는 분이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저 책에 저런 말을 해요. 우리들은 도시의 성벽이 시골의 농가를 파괴한 파편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상기하지 않는다. 수도에 솟아있는 모든 궁전을 볼 때 그때마다 나는 지방 전체가 황폐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그러니까 서구의 18세기라는 게 막 도시화가 엄청나게 진행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이 막 붕괴되고 있는 상황을 이미 저 서양에서도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적지는 않았지만 이 당시에 루소가 먼저 저 책에서 무슨 이야기냐면 중앙정부를 지방마다 옮겨다니면서 이동시키자 이런 말을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중앙 권력에 대한 견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실 이런 면에서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분권화 시켜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란 말을 쓰지 지방자치정부란 말을 안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중앙만 정부를 인정하지 지방은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서양이 발전된 나라들에서 이 지역 정부를 인정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빨리 옮겨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방정부 안에도 또 상권 분립이 돼야 돼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중앙과 지방의 지금 이런 엄청난 차별도 문제지만 또 지방에 와보면 지방 안에 또 중심이 있어요. 그게 밀려난 주변이 있고 뭐 그 지역에 명문고등학교를 나왔다든지 뭐 어떤 뭐가 있다든지 이래서 상당히 좀 이런 핵심 그런 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 자체가 자체 안에서 이렇게 분할이 안 되고 균형이 안 잡히면 뭐 중앙에서 그냥 분리만 되면 지방의 호족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물음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방이 각각이 분권이 되면은 그 자율적인 어떤 공동체들이 생겨나면 이들이 연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거는 좀 그냥 생각하는 것뿐인데요. 워낙 우리나라가 서울에 중심을 둔 대학들만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들 있잖아요. 이거를 프랑스처럼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파리 3대학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국립 1대학, 국립 2대학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뭔가 이 중앙과 대결할 수 있는 그런 좀 대학들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 비싼 돈을 들이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고, 그죠? 그리고 서울과 어떤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도 만들어내고,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은 이 지역들 간의 연대를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아마 이게 뭐 이렇게 분권 자치 이런 쪽 관련해서 책들을 읽어보면은 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무슨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뭐 보충성의 원리 입각해서 관계를 맺어야 돼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보충성 원리란 말이 사실은 카톨릭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카톨릭에 보면은 보조성 원리란 말, 연대성 원리란 말이 카톨릭 사회론에 나와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중앙정부는 지방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야지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역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될 필요가 또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글로벌 시대 맞죠? 이 글로벌 시대 때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글로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컬리티를 글로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제가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서양 학문을 공부했는데 제가 서양 학문을 공부한 걸 서양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이렇게 막 주장을 해도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별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뭡니까 여기 해남 이런 강진 이쪽에 보면은 다산 그죠? 다산 선생님이 계셨던 곳이잖아요. 그러면 정약용 선생님의 어떤 글을 서양 사람들이 막 연구한다면은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좀 태계나 뭐 율곡 선생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뭐 이야기하면은 조금 뭐랄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저들의 것을 제대로 아무리 해도 그죠? 쉽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볼 때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우리 걸 경쟁을 가지려 그러면 우리 걸 가져가야 경쟁을 한다는 거. 우리 걸. 그럼 영암에서 가장 유명한 거, 영암이 갖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것들, 그거를 세계 시장에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지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영암은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뭐가 있단 말이죠. 그걸 저는 잘 모르지만 그걸 잘 찾아내서 세상으로 가져가면은 분명히 세상 사람이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떤 생각입니다만 이 영암이나 강진의 이 해남 이쪽에 가까우니까 뭐 저는 철학을 했으니까 다산 선생님의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뭐 세계적인 어떤 행사를 연다든지, 그죠? 뭐 국제적인 행사를 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와 영암이 거기 정말 그 경치도 아름답고 뭐 그게 겨울도 정말 자연적 겨울도 많고 뭐 정말 그 야 가볼 만한데야 뭐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뭐냐면 가장 개성을 가진 그 자신들의 것들을 세계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문제에서도 분권과 자치는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유럽도 보면은 유럽에도 얘가 조금 문자를 쓰는데요. 이 아우토노미아 운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아우토노미가 이제 이태리어 말이 라틴 말이기도 한데 여기서 자율주의란 말을 쓰는데, 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선생님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마을 화폐 들어보셨나요? 마을 화폐. 예. 이제 이 화폐에서 조금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많은 앞에 앉았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화폐가 있고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화폐를 가질래요? 물건을 가질래요? 화폐. 왜 화폐를 가지실까요? 물건은 시간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아하, 화폐를 갖는 게 예. 변동된 상황이 있어서 음.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니까. 네. 자, 이분 말씀이 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스님 말씀 뭐냐면 물건은 시세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화폐는 고정값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화폐를 갖고 있으면 안전하다.
좀 이 말씀이죠. 예. 또 다른 선생님이 혹시 뭐 나는 물건보다는 화폐를 갖겠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지금 오이를 재배하는 농사를 짓는 농부시예요. 저는 이제 참외를 재배하는 농사를 짓는 농부예요. 그래서 올해는 뭐냐면 참외가 풍년이 들어가지고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오이는 별로 못 자랐어요. 자, 그런데 나는 지금 오이가 굉장히 먹고 싶어요. 그래서 참외를 들고 가가지고 오이랑 좀 바꿔달라고 하는데 비싼 거 안 바꿔주려고 그래요. 그죠? 그럼 나는 오이를 사 먹을 수가 없는 거 참외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화폐가 있으면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한국 사회에서 마르크스 철학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뭐 비판받을 점도 있고. 어쨌든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자본론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물건이 화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건대요.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화폐가 물건보다 압도적으로 위에 있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 화폐는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데, 보편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데 물건은 특수한 가치밖에 없대요. 그래서 내가 참외를 갖고 있는데도 보편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예요, 오이랑. 화폐는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가 물건보다 힘이 세져요. 자, 스님들은 힘이 센 걸 갖고 싶어요? 힘이 없는 걸 갖고 싶어요? 힘이 센 걸 갖고 싶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다 뭐예요? 농사 지어가지고 화폐 구하려고 애를 써요. 화폐 구하려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물건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화폐 갖고 있는 사람이 장난을 칠 때가 있어요. 원래 오이 농사가 정말 잘 됐고 했는데 풍년이 들었는데 아무도 안 사는 상황이 온 거예요. 너무 남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밭에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예요? 그 어차피 갈아엎을 걸 5원에 팔아라 다. 싹을 사가지고 창고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오이가 없어 난리예요. 그때 내가 파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이게 화폐가 가진 권력이 물건을 지배하는 논리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유통 마진을 남기는 자본가들의, 생산자들에 대한 시비 논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본이 도시에 있죠. 유통이 다 도시에서 하죠. 그죠? 그 시골에 농사 지은 사람들 다 뭡니까? 거기 휘말려 들어가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만들어서 우리끼리 나눠 먹고 우리 화폐 쓰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마을 화폐 만들어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동네 관광을 가잖아요.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물건 사려면 그 동네 마을 화폐를 사야 돼. 그럼 내가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는 화폐를 들고 와서 그걸 교환을 해야 돼요. 그거 쓰다가 남잖아요? 어떻게 돼요? 두고 와야 돼. 어디 다른 데 쓰면 못 쓰니까. 그럼 마을이 남는 거지. 아시겠죠? 이런 거를 소위 말하는 분권을 운동하고 자치운동을 하면서 우리 마을이 어떤 의미에서 그 큰 힘들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들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잘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을 바로 뭐냐면 자그마한 단위들이 자율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율운동. 대한공동체 만들기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대한공동체를 꿈꾸고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지리산 같은 데 가면 그런 그 마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중앙의 힘이나 중앙의 화폐가 지배를 못하게 견제를 할 수가 있으면, 그죠? 그러면은 정말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금 제가 간디를 잠깐 언급했지만 간디가 마을 운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간디의 그 정말 강한 주장 중에 하나는 뭐예요? 도시는 말을 잡아먹고 자란다 그래요. 그래서 마을이 죽는 것이 인간의 삶의 위기라는 이야기까지 간디가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요 위에 부분을 잠깐 가볼게요. 요 부분도 분권운동, 자치운동, 마을운동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아마 요즘 선생님들 다중이란 말 좀 듣죠. 오늘도 오셨던 그 기획처장님이, 기부처장님이 그 다중이란 말 오늘 잠깐 쓰던데.
네. 이렇게 촛불 운동 이게 광화문에서 이번에 터졌던 지난번에 그죠? 촛불 운동이었죠. 이명박 대통령 때도 한번 광우병 때문에 한번 생겼죠, 그죠? 그죠? 아, 이 촛불 운동의 주체를 우리가 보통 다중 운동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이 다자가 마늘 다자 우리 중자인데 이 다중은 개성이 없는 개체들이 아니고 저마다 개성을 가진 다양한 존재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는 걸 다중이란 말을 써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민중 개념, 다시 돌아가 볼게요. 민중 개념하고 시민 개념하고 혹시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시민운동이 언제쯤 본격화됐어요?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터지면서부터 시민운동이 나오죠, 그죠? 그때 지금 서울시장 하고 계신 박원순 시장님이 참여연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셨던 시절이었고, 그죠? 그때 참여연대와 경제실천연합회, 환경연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강주, 목포 이런 지역들도 다 시민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죠? 그러면 그때 시민운동할 때 운동의 주체가 시민이잖아요. 그 시민 개념하고 민중할 때 이 민중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뭐 민중 떠올리면 가끔 떠오르는 게 뭐예요? 민중혁명 그러고, 그죠? 민중투쟁 그러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 민중이 조금 더 뭔가 좀 이렇게 강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시민은 조금 부드러운 것 같고, 그죠? 그죠? 그래서 민중에는 뭐예요? 계급의식이 작동을 했던 가진 자, 못 가진 자,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 자본가, 노동자, 이런 거 있잖아요. 독재자, 억눌린 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바꾸려고 그러면 그냥 합법적 저항으로 안 된다. 불법적이라도 폭력 투쟁을 해야 바꾼다. 그래서 사회의 변혁은 폭력도 어쩔 때는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변혁을 꿈꾸던 사람들이 갖는 어떤 그 주체들을 민중이란 말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이 민중 운동 조직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고, 그죠? 근데 이런 시대가 87년 와서 약간 변환을 겪는 거죠. 이때 와서 시민운동할 때 우리 그런 거 들어봤지? NGO 운동 들어봤죠? NGO. N은 노고, 그죠? G는 government고, 그죠? O는 organization. 그리고 이 뜻이 뭐예요? 정부 없는 운동이잖아요. 정부를 안 갖는 운동이잖아요. 그 옛날에 그 참여연대에서도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뭐 낙천운동 이런 게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A라는 후보를 당에서 공천했는데 그런 사람 공천하냐라고 막 시민단체 압박을 넣는 거 있잖아요. 그 낙천시키라 이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당에서 계속 밀어붙여서 후보자 내보내면 시민들이 막 떨어버리죠. 낙천시키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시민단체도 고민이 뭐예요? 낙천까지는 괜찮은데 낙선운동까지 가는 거는 너무 이게 시민단체로서의 범위를 넘어서 정당적 활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치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 순수한 시민단체 남아야 된다. 그래서 NGO, No Government Organization 이런 것들이 정신이 그때 있었단 말이죠. 여하튼 간에 이 당시에 그 시민운동은 뭐냐면 합법적인 어떤 감시운동, 합법적인 기업이든지 정치권이든지 감시를 해서 저항을 하는 합법적 저항운동의 포커스가 같으면 그전에는 굉장히 무력적인 방식으로도 어떤 저항을 하고 변혁을 하는 그런 데 비중을 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민운동으로 왔는데 이 시민운동으로 난 다음에 도시 중산층 이익을 많이 대변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저거 자세를 분석해야 되는 복잡하지만 좀 그러고 난 다음에 요즘 와서 이제 강화문에서 와서 이 사회 변화를 꿈꿨던 사람들 다중이란 말을 쓰는데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민중시대나 시민시대는 조직이 있었어요. 시민운동 조직이 있었고 민중운동 조직이 있었어요. 강화문에 나온 사람들은 그냥 저마다 집에 있던 사람이 나온 거예요. 촛불 하나씩 들고 그 짜장면 먹고 이렇게. 그죠? 그래 이명박 대통령 시절 그 나왔던 사람들 뭐예요? 유모차 끌고 나온 아주머니들, 청계천의 그 유고생들, 그죠? 마우스키 질질 끌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무슨 뭐
대투쟁 저항운동 조직체를 갖고 있거나 그러지를 않았단 말이죠. 생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바꿔달라 라는 의미에서 이제 출발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소위 촛불운동으로 이제 읽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전부인지는 해석을 또 역사가 흘러봐야 더 해봐야겠지만 그런 경향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거기가 뭐예요? 우리가 동네에 살고 있는 생활인들이에요. 그죠? 뭐 동네라는 게 꼭 마을에만 있는 거, 시골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에도 동네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자그마한 공동체들이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서 마치 큰 코끼리가, 그죠? 모기들이 달라붙어서 피를 조금씩 빨아먹다 보면 그 큰 코끼리가 서르르 내려앉는 것처럼 우리 작은 생활인들이 목소리를 다 내가지고 큰 이 정부가 무너지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런 걸 다중운동이라는 말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을운동은 힘이 굉장히 큰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잘하면. 자, 그래서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분권 자치에 대해서 필요적 충분 조건은 다 말씀을 한 가지부터 강조한다면 이건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정부가 나서가지고 권력 분할해 줄게. 한 가지 해드릴게요. 지금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뭐예요? 중앙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막기 위해서 뭐예요? 강공수를 지방으로 많이 흩었죠. 아마 이 강주나 이쪽 지역으로도 온 강공수가 있죠. 중앙정부에. 그죠? 근데 거기에 뭐 핵심 도시라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만들잖아요. 제가 물 한잔 해도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에 새로 지어진 도시에 가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혹시 주말에 안 가보셨어요? 주말에. 새로 세운 핵심 도시에 토요일, 일요일 한번 그 도시를 방문해 본 적 있어요? 어떻던가요? 설렁하죠? 왜 설렁해요? 다 수도권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강공수는 있어서 내려왔는데 건물을 해야 되니까 가족은 다 서울에 있으니까 주말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어디서 벌어요? 돈은 지방에서 벌고 주머니 넣어서 서울 가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형식적으로는 다 그 강수를 그 근한을 분할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뭐예요? 자치가 안 되면 분권을 해봤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란 건 뭐예요? 여기 사는 사람들 여기서 살고 여기서 돈을 쓰고 여기서 생활해야 자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권만 덜렁 해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 점을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방사무 비율을 보게 되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27.3% 지방사무 비율이에요. 노무현 때가 제일 많았죠. 57.9%까지 올라갔어요. 이명박 때부터 28.3% 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뭐냐면 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갈등 문제들이 있잖아요. 중앙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강주시가 가가지고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목포시 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세계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어떤 세계적인 국가 간의 관계도 뭐냐면 다양한 지역 안에 있는 정부들을 활용해가지고 인간관계를 왜 쌤도 이렇게 누구랑 관계를 맺다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친한 친구 누군지 알아봐가지고 그 친구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앙정부가 저쪽 정부 안 되면 밑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좀 아는 사람이 있어 통해가지고 지방정부 도와주면 중앙정부 살거든요. 그래서 이 뭐 외교 협상이나 여러 가지 그 무역 관계도 다자 협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럴 때는 지역 정부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치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또 강조하는 건데요. 요 화해와 연대라는 말로 사랑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자꾸 자치한다 그러면서 이런 집이 동네에 있어요. 어떤 A라는 동네 가보면 자치한다고 막 백화마을을 만들어. 그래서 동네 땀에 막 그림을 막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관광객을 막 불러들여. 불러들인 다음에 막 그 동네에 막 술집 만들고 해서 술 팔고 이래요.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동네가 삭막해져 서로.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도시가 삭막해서 마을을 만들자는 건데 마을을 도시로 만들어 버리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 삶의 조건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되돌려 놓는 결과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끊어진 걸 회복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그 관계를 오히려 더 있던 것조차도 끊어내는 상황이 오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치는 스스로 살아가는 자율성도 확보해야 되지만 자치는 뭐예요? 함께 살아가는 연대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마련될 때 그게 진짜 자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자치가 잘못하면 공동체의 어떤 특정은 이기주의로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을 간에 막 서로 장사 많이 해가 돈 많이 벌려고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저쪽에 백화 마을 많이 우리는 더 좋은 백화를 해야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를 여기 보시면은 자치가 되려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자유가 있어야 되지만 경제적으로 자립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동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교육계에 그런 게 있어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자사고, 그죠? 그게 굉장히 또 막 저리 발전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작용이 많이 났죠. 근데 지금 잠깐만 우리가 제가 대구에 살고 있잖아요. 대구에서 인근 조금 떨어진 데가 뭐가 있어요? 구미가 있단 말입니다. 구미 전자단지가 있는데 그 구미가 그동안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를 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합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뭐냐면 지역에 있던 어떤 뭐랄까요 이 공장들이 수도권으로 이동을 해버려요. 왜냐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각 지역들의 자율권을 줘버리니까 중앙으로 더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뭐냐면 지역의 자립성이 없는 상태에서 자율권만 주면 더 죽어요. 더 죽어요. 그래서 이 자립성 확보가 마련되는 차원에서 자율성도 같이 갈 수 있는 거지 자립성이 없는 상태에서 자율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마을 자체라든지 동네 자체 같은 경우도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마련되면 그 마을 오래 못 버텨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요거는 그냥 전문적인 좀 이야기 들어 지나가겠습니다. 요것도 지나가겠고요. 자, 여기 보면은 요것도 한번 자치를 단위체로 보면요. 제일 넓은 단위가 지구 단위의 자치가 있을 수 있겠고요. 지구 안에 국가들이 있죠. 국가 간의 자치가 있을 수 있겠고, 그게 더 내려가면은 지역 단위 자치가 있겠고, 마을의 자치가 있겠고, 그죠? 사실 이렇게 적지나 좀 더 내려가면 뭐예요? 개인 자치가 가능해요. 개인 자치. 내가 나를 스스로 다스리고, 내가 살던 마을이 스스로 다스리고, 그 마을이 모인 지역들이 스스로 다스리고, 그럼 나가서 국가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위마다 자치가 있는 거예요. 단위마다. 그게 뭐 어떤 마을 자치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자치라는 말을 또 시민 자치라는 말도 써요. 이런 의미에서 어쨌든 자치라는 말을 이 포함 범위를 따라서도 분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다음 자치에서도 종류를 보면은 정치 자치가 있고 경제 자치가 있고 그죠? 여기 뒤에 가 보면은 교육 자치가 있고 문화 자치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의 자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치 자치는 우리가 과거에 그 사실 저도 이제 5.18에 이렇게 행사 때 가끔 오고 그랬었는데 뭐 강주 이렇게 전남대 철학과랑 저랑 좀 가까이 이래 지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강주의 80년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아픔을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정치적인 억압이 있었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리가 그 권력의 독재 아래 있으면은 절대 자치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권력 분할로서의 정치적 자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너무나 명확한 것이고요. 그런 행정자치, 입법자치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지방이 법을 만들 수 있고 지방이 그죠?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근데 경제자치는 아까 말했듯이 각 지역들이 지금은 뭐 수도권 잘 살고 지방 못 살고 말이지 또 강주 잘 살고 영암 못 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경제적 자치도 마련돼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자치인데 저는 사실 요즘 강의다집에서 제일 강조하는 요겁니다. 교육자치를 제일 강조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전에 그 핵심 도시에 있는 분들이 다 서울로 가는 이유가 가족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가족이 왜 못 내려와요? 아이 교육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아이 교육 때문이겠죠.
강남이 집값이 비싼 이유가 교육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대구도 보면 모 구가 좋은 대학 많이 보는 데거든요. 거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집값이 엄청 비싸요. 어떤 지역은 서울보다 비싼 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차이를 느끼는데요. 아마 강주도 그런 데가 있지 않을까? 강상구가 좀 잘 사나?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간에 어떤 지역에 보면 그 아파트가 비싸고 땅값이 비싼 데 보면은 그 지역 학군이 좋은데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공부를 애를 시켜야 되니까 좋은 교육 여건이 있는 곳에서 있어야 되니까 수도권의 교육 여건이 다 좋으면 못 내려오는 거죠. 우리는 다 또 그쪽으로 보내야 되고, 그죠? 자, 이게 뭐예요? 교육의 중앙 권력화는 모든 자치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자치가 모든 자치를 푸는 열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 좀 유명한 대학들 있잖아요. 그런 대학들이 지방으로 다 흩어졌다 가정해 봅시다. 그럼 서울 집값 비쌀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뭐 아파트 규제 강화하는 문제는 어떤 면에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근본적인 효과가 아니라 봐요. 결국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게 중요하죠. 미국의 주립대학들이 각 주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 그죠? 유럽에도 가보면은 그 많은 그 조그마한 2, 30만 도시, 조그마한 도시들 안에서 무튼 5, 6만 되는 도시인데도 좋은 대학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재가 나오고 거기에 자기 지역을 지켜내고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국가가 다양한 어떤 인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영암에 있는 똑똑한 인재들이 영암을 빛내게 하려면 영암에서 그런 인재가 자랄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아마 목포나 강주나 이렇게 또 어디 좀 보내가지고 빨리 공부를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또 그거 다 이제 서울로 보내는 일까지 그게 또 미국까지 보내는 일 뭐 이러면 돈 뭐 엄청 갖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 교육 자체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문화 자체는 문제. 요즘 제가 이제 우리 대구에 치는 고등학생들 이 친구들한테 너는 그 저기 경북대학을 안 오고 왜 서울로 대학을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 거기에 멋있잖아요. 막 다 멋있는 거예요. 말씨도 멋있고 먹는 것도 멋있고 노는 것도 멋있고 다 멋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 뭐냐면 그 문화가 멋있어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어떤 문화가 어떤 문화 위에 있으면 이것도 잘못된 사회잖아요. 어느 문화든지 나름대로 가치를 갖고 있고 그것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특히 오늘 다문화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뭐 자기 동남아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주해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어떤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집에 가문에 들어가 살다가 그 사람이 그 나라 문화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규칙이 있고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거를 무시하고 여기 있는 문화의 기준을 그대로 요구하면은 그 사람한테 엄청난 고통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화가 위에 있고 어떤 문화는 낮은 데 있고 아프리카 문화는 낮은 문화고 미국 문화는 높은 문화고 이렇게 문화 간의 차별을 시도하는 것은 폭력적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떤 특정 조항 문화가 지방 문화보다 위에 있다는 이런 구조가 형성돼서는 절대로 인간 사회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 어떤 사회입니까?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해졌잖아요. 먹고 살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아름다운 아파트에 살고 싶고, 좀 더 멋있는 그지 전적밥을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옷을 입어도 좀 더 이제는 추운데 따뜻한 걸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싶고, 인간이 경제적으로 기본적으로 좀 충족되면 문화적 욕구가 일어나죠. 근데 이제 문화적 차별이 심하면은 못 견디는 거죠. 사람들이 그죠?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해될 겁니다. 우리 한번 좀 보십시오. 조사를 해보니까 빚내서 교육비를 지원한 에듀푸어가 2016년 말에 60만 6천 가구래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직장인 10명 중에 4명이 여기에 속한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요즘 결혼 못하고 어떤 면에서 아이 못 낳고 이런 것들이 다 저런
이 교육에 대한 엄청난 부담, 뭐 그것도 영향을 주고 있지 않겠나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취할 때는 생태 자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선생님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자연겨울이 많아서 참 좋다고 그렇게 아쉬워요. 제가 오늘 가야 돼요. 안 가고 좀 하루 자고 가고 싶었는데 원래 계획은 그랬었어요. 근데 내일 일이 있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사실 마을이 이 뭡니까? 공기도 맑고 여러 물도 좋고 그죠? 주변에 이런 녹지도 많고. 근데 막 도시에 가보면은 제가 언젠가 서울의 모 구에 고위험사 되면 안 되니까 모 구에 가서 제가 이 강의를 하러 갔거든요. 지하철에 내렸는데 다음번 그 환승하는 그 지하철로 옮겨가야 되는데 걸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막혀가지고 안 나가요. 조금씩 이렇게 그래서 다음 환승까지 가는데 7분 걸렸어. 못 걸어가요. 근데 탔는데도 떡이 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까. 근데 그건 생태 조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자꾸 3명 중에 1명이 뭐 암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이렇게 많은 암 환자가 생기고 뭐 혈관이 안 좋아서 돌아가시는 분 등등 또 요즘 뭐 이런 비염 뭐 이런 아주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이런 양상들하고 관계돼 생태가 마련이 안 되는 데서 오는 문제겠죠. 그래서 자치 이제 그러면 분명히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 자치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럼 누가 하지 이걸? 누가 이걸 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 공직에 계신 분들은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이 주민자치를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늘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뭐 주민자치에서 나오라 그러면 나오시는 분도 별로 없고 주민자치위원들만 나와가지고 막 고민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일단 자치 주체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자치를 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주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뭡니까? 이 자율성과 연대성을 가진 스스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남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사람이면 이 자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자기 이익 챙기기 위해서 막 주민자치위원 돼가지고 앞으로 뭐 어디 좀 지자체장 해보나 뭐 이런 거 욕심 있거나 뭐 이런 어떤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웃과 소중하게 같이 관계를 맺고 내 삶의 어떤 소중함을 살려내고 이런 뜻으로 출발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주체 찾는 데서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각 지역마다 주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막 도시 같은 데 보면 어떤 지역은 공장이 많아서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가 많은 그런 동네가 있고 어떤 지역은 은행원들만 많은 동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어떤 지역은 이제 여기 영하면은 또 어떤 동네가 오면 이런 일을 많이 하는 동네가 있고 저런 일을 많이 하는 동네가 있고 그죠? 다 저마다 직업들이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따라서 생활 상황이 다 달라요.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 나오는 사람 뭐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대다수의 어떤 관심이 모아줄 수 있는 쪽으로 주체를 생성해야지 무조건 막 좋은 주체라고 해서 주체를 설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을 자체를 조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의 연령대가 어떤지, 어떤 이렇게 그 학력 정도가 어떤지, 어떤 관심을 갖고 사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주체를 설정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간주도 주체 자체 그만하라. 이 간주도 자체가 자치가 아니에요. 자치는 스스로 다스리는 건데 간주도가 되면 이건 자치가 아니죠. 그 요즘 논란되는 것 중에 그 동장도 뽑자, 맨장도 뽑자 직접 뭐 이런 일까지 나오잖아요. 하자 말자 지금 논쟁이 심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생활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이 생활인들이 주체가 돼야 되는 거지. 그 어떤 이 관공서에서 주체가 나와서 이끌어가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생활 세계가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다음에 이 지역의 전통이나 개성을 잘 살려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혹시 한번 대구로 오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김천 쪽에서 구미로에서 대구로 들어오다 보면요, 경부고속도로 달려오면 구미에서 대구 도로는 중간 지점도에 보면
외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외관. 칠곡 외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외관에 소위 말하면 인문 마을 만들기로 상당히 많은 성공을 거뒀고 많은 사람들이 개학을 가는 곳이에요. 네, 거기에 소위 말하면 이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이 소위 마을을 살리려고 7, 80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동네에 대학을 졸업한 국문과 졸업생과 철학과 졸업한 사람이 부부가 돼가지고 그것도 그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충남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분들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 동네를 들어가요. 그 동네를 들어가시고 그 어르신들 분들하고 같이 이제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그 마을 입구에 가수원도 있고 마을 입구에 들어가면 마을 창고를 만들어 놨어요. 그 마을 창고가 어떤 곳이냐면 거기가 옛날 곡식을 저장하고 이런 곳이었던가 봐요. 근데 마을 창고를 배능시켜 가지고 그게 마을 사람들이 일을 하고 같이 밥을 먹는 마을 밥상 공동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제가 강의를 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노르벨의 그 소위 오래된 미래라는 책 있잖아요. 그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밥 먹는 그 테이블들 있잖아요. 거기에 마을 사람들이 앉아서 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좀 자기들의 어떤 마을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에 대해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계속 강의도 부탁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그 마을을 따라 쭉 들어가면 그 안에 마을 회관을 만들어 놨는데요. 마을 회관에 뭐냐면 컴퓨터가 많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컴퓨터를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손자, 손녀들한테나 아들들한테 이렇게 메일을 또 보내고 연락도 하고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찜질방을 만들어 놨어. 그게 동네 사람들이 모여 들어가가지고 찜질하면서 이야기하고 이제 이러면서 뭐냐면 그 칠곡이 어떤 지역이냐면 옛날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다부동 전투가 발생한 곳이에요. 그 다부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그 잔혹한 전쟁이었어요. 아주. 거기가 막아졌기 때문에 대구가 점령 안 당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지역에 있었던 전쟁을 경험했던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자기 과거의 경험을 글자를 못 쓰시니까 육숙 녹음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래서 책으로 나온 것들도 있고요. 그거를 또 손자, 손녀들이 보는 거죠. 이러면서 그게 그 여간이 평생교육원이 정말 잘 돼 있어요. 한번 여기서 영암도 한번 평생교육을 가셔가지고 어떻게 평생을 운영하는지 굉장히 그래서 그게 그 주부들 있잖아요. 그게 고등학교 하면 4개인가 정도 있는데 안 떠나요, 도시를. 그게 문인들의 또 동아리도 있고 뭐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성공적인 그런 것이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람 도서관을 만들었던 거예요, 거기가. 책 도서관이 아니고. 네? 네.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지니까 영암의 어떤 자연 환경이 좋아서 보러 온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 도서관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의 또 관광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러 오고 또 말을 어떻게 만들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들고 학생들이 또 거기 들어와서 막 뭡니까 실습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또 외부 수입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마을이 갖고 있는 영암이 갖고 있는 어떤 좀 더 다른 동네 못 갖고 있는 그런 여러 능력들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잘 찾아가지고 이런 걸 구성해내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가난했고 나라를 빼앗기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저 많이 부자되고 힘센 나라 되는 대로 달려왔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지금 거칠어져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다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돈 없는 사람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좀 슬픈 현실도 있는 것 같고 그죠? 정말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뭡니까? 겉으로 부자 되는 거 말고 속으로 부자가 돼야 돼요. 속으로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서 인문 공동체가 나와야 돼요. 인문 공동체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가 좀 더 이제 이 학교를 퇴직하게 되면 제가 뭘 하고 싶으냐면 동네 그 마을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책을 읽고 토론하고 또 어른분들이 만든 책을 읽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서 제가 또 필로소피컬 카운슬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해주고 이제 이러면서 소위 내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 가고 싶다. 거기 가서 이야기하고 싶다. 왜냐하면 무슨 어떤 동네를 바꾸려 그러면 친해져야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친해져야. 뭐 주민자치위원들이 나와가지고 모여라 바꾸자 이래 바꾸지는 않거든요. 당장 그런 데는 이해관계가 이게 도움이 안 되면 안 나와요. 그러면 친해지면 나오라면 부담스러워서 나와요. 또 친해지면은 뭐가 문제인지를 서로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우선 제가 볼 때는 이 마을 자치 운동을 발전시키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그러면 뭐 그냥 제가 그냥 떠오르는 생각인데요. 영암에 살고 있는 분 중에 어떤 할머님은 평생 동안 뭐 오이를 재배하셨다. 그럼 오이에 대해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오이는 이렇게 키워야 잘 키우는 거야. 뭐 그런 강의를 또 듣는 거죠. 할머니 한번 강의해달라고. 또 어떤 분은 뭐냐 구두를 매일 수술하는 일을 해왔어요. 그러면 구두를 어떻게 수술해 잘 수술하는 거야? 또 강의를 듣는 거야. 이런 걸 듣다 보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재밌겠다. 무슨 일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마을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생이 돼야 된다 봐요. 자꾸 전문가 불러가지고 강의 듣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성생이 돼서 서로에게 어떤 뭡니까 좋은 경험들을 전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야 된다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 돈을 잘 쓰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돈 좀 벌었다면 돈 잘 쓰려고 그러면 뭡니까?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사회로 가는 건데 그거는 인문적인 이제 소양을 갖추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독일에 잠시 있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동네에 산책을 나갔어요. 근데 그 마을에 동네 뒷동네에 그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지금 높은 게 별로 없잖아요. 개인주택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동네에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카페에 이런 원탁으로 된 테이블에 이렇게 쭉 앉아서 있는데 뭘 하나 이래 보니까 책을 읽고 토론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좀 우리나라는 언제 저런쯤 되려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좀 이런 면에서 인문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좀 학문적인 이야기 같아 조금 뺄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사회잖아요. 그럼 인공지능하고 사람 지능하고 차이가 뭡니까? 인공지능은 프로그램 넣어준 대로 아직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 지능은 창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사람 지능도 창조를 못하고 외우기만 하면 인공지능한테 밀려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기억에 의존하는 직업들은 미래가 없다는 거죠. 새로운 걸 창조하는 어떤 능력을 가져야 살아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몸이 없죠. 몸이 없으니까 아프지가 않아요. 아프지가 않아서 뭐예요? 상대가 아픈 걸 못 느껴요. 근데 인간은 몸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상대가 아픈 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창조 능력, 공감 능력이에요. 창조 능력이 뛰어나도 살아남고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도 옆에 사람 손잡아줘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창조 능력과 공감 능력을 길러주는 게 뭐죠? 인문학이에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인문학적인 태도로 우리가 이 자연을 산을 바라본다면 산을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야 너 산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제가 인문학적인 마음이 있으면 산은 나의 어머니 가슴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과학자라면 산이 뭐라면 산은 돌뿌라 자갈뿌라 나무뿌라 이렇게 나올지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돌뿌라 자갈뿌라서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산이 아파할 수도 있다는 거고 산이 나에게 따뜻한 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를 대화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인문학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도시가 만들어지고 인공지능이 오면서 자꾸만 죽이잖아요. 사는 존재들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인문학적인 걸 통해서 마을을 만들고 인문학적인 걸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나. 앞으로 뭐 정치적 자치나 경제적 자치 이런 거 와서 많이들 이야기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은 제 영역이 아니거니와 오늘 온 취지도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역 전문가를 많이 양성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 포항 아시죠?
포항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경북대 인문학술원하고 인문도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무슨 인사 말씀을 하러 갈 일이 갔다가 그 포항에 그 대학에 계신 한 분이 원래는 포항이 고향이 아니에요. 포항에 오셔가지고 포항을 30년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포항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강의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그런 것처럼 이 지역을 누구보다 잘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이 지역을 나름대로 기획해 나가고 방향을 찾아내고 어떤 세계적인 그림을 그려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전문가를 어떻게 양성할 건가를 예부자는 절대 못해요. 여기 살아온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만약 영암이 조그마한 군인데 여기서 뭐 대학을 만들 수 있겠나? 뭐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암이나 또 주변에 군들이 있잖아요. 군들이 연대를 해서 뭐 지금 있는 뭐 저 강주에 있는 전남대학이나 전북대학이나 뭐 이런 대학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뭐 우리 지역 사람들이면 뭡니까 뭐 기숙사를 좀 만들고 이 지역에 뭡니까 그 일부 건물이 와서 여기서 교육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지역에 자꾸만 교육이 여기서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그래서 이제 다 좀 거두절미하고 지금 정부가 표방하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죠. 풀뿌리는 어떤 겁니까? 잘났습니까 풀뿌리가? 뭐 남의 거 뜯어먹습니까 풀뿌리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민초잖아요. 그 풀뿌리는 자연적인데 자라나는 것이고 자기 땅에서 자기 땅의 생명을 먹고 자라는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가 풀뿌리 민주주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마을 자체 안 되면 풀뿌리 민주주의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될 리가 없잖아요. 지방 분권 안 되고 풀뿌리 되겠습니까? 그럼 이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 제대로 실현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지방 분권 지방자치를 실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어느 동네 어느 마을에 살든지 간에 요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일터가 있어야 되고 놀이터가 있어야 되고 쉼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일터만 있는 데가 힘을 써요. 근데 그가 살면은 놀이터가 쉼터가 없어가지고 정서가 망가져요. 그죠? 그래서 마을 자체를 할 때도 놀이터를 좀 더 활성화하는 마을이 될 수 있고요. 쉼터를 활성화하는 마을이 될 수도 있어요. 세계적인 쉼터로 자리할 수도 있고 세계적인 놀이터로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이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이걸 움직일까 할 때도 물론 이 세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걸 특화시킬 것인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를 가꾸는 작업을 앞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이 책 한번 읽어보셨어요?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못 읽어보셨어요? 그럼 선생님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좀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잘라버렸는데요.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 지역 주민들과 그 소속감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엄청난 의문점을 제기한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것인가? 과연 우리 각자 고향이라고 부르는 곳은 어디이고 또 우리가 고향으로 되돌아 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 과연 그곳을 찾아갈 방법은 또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가? 게다가 그걸 찾았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며 나눌 수 있을까? 뭐 가을은 고독한 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근데 영암 분들은 고독할 시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도시에 막 큰 도시에 가서 사는 사람은 고독할 시간이 없어요. 왠지 알아요?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요. 고립된 삶과 고독한 삶은 달라요. 고립된 삶은 관계를 끊어버린 삶이고 고독한 삶은 상대를 보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깊이 느끼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빴어. 죽을 때쯤 되면 돌아봐. 그때는 이미 늦었어.
가끔 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산다는 건 이미 죽어가는 것인데 죽는데 왜 살아야 하나? 죽는데. 우리가 죽는데 왜 사는 거야? 죽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뭘까? 그걸 이제 찾아보는 고민을 하면 고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이 고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간이. 아마 공직에 계시면 막 옛날보다 업무가 굉장히 많죠. 막 컴퓨터 막 날라들잖아요. 제가 지금 학과장 하고 있거든요. 옛날 한 10한 5, 2, 3년 전에 학과장 할 때는 업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업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본부에서 결제해가지고 학과로 내려오려면 한 일주일 걸려야 되는데 이게 막 하루 만에 틱, 틱, 막 교육부에서 바로 틱, 틱 날라오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을 만들자는 건 잃어버린 시간을 찾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가겠고요. 제가 찾는 것은 권력 공동체에서 규율 공동체로 조화 공동체로 가자 이건데 마지막입니다. 한국 사회를 제가 볼 때 제일 우리가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부분들이 뭐냐면 과거에는 다 권력을 지향했어요. 아마 우리가 호남에 살든 영남에 살든 다 아마 서울로 수도권으로 권력을 향해 올라갔던 거죠. 근데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더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규율이 강화돼요. 규율이. 그래서 우리 사회는 뭐냐면 권력을 지는 능력을 기르는 공부도 많이 시켰고요. 규율을 지키라고 하는 공부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능력 교육하고 도덕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능력 교육과 도덕 교육을. 근데 이 능력 교육과 도덕 교육만 받은 친구들이 뭐냐면요. 정서가 불안정해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집에서 아버지가 만약 이분이 학생이라 가정을 하고 막 공부를 막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계속 푸시를 가하는 거야. 그래서 규율을 계속 강화하는 거야. 그러면 이분은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수도 있어. 그죠? 그런 규율 속에 살았으니까. 근데 제가 그렇지 않고 이분하고 아버지라고 해서 같이 막 음악도 듣고 영화를 보러도 가고 막 그냥 테니스도 치고 뭐 이렇게 같이 친구처럼 지냈으면 내가 야, 너 이제 대학 가야 되면 공부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친구가 아빠 맞아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안 놀아주고 한 번도 내가 친구 돼준 적도 없고 근데 너 공부 안 해 그러면 아빠 또 나한테 뭘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놀이를 통해서 친해져야 어떠한 요구 조건도 자기한테 진정성 있게 다가오고 그걸 주체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한국 사회를 보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까지 아름답게 사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름다운 거는 아들과 딸과 농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름다운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런 아름다움이 있으면 그 아이가 정서가 일그러지지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시가 이렇게 살벌해져 가고 있고 동네가 사실 시골도 요즘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 어르신들이 살았던 그 분위기는 많이 멀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앞으로 가야 될 세계는 뭐냐면 권력 공동체도 아니고 규율 공동체도 아니고 뭐예요? 아름다운 공동체.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을이 아름다운 마을이 되고 우리 동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우리 자식들이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를 강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분권을 해야 되고 자치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잘 전달이 됐는지 어떤지. 여하튼 긴 시간을 선생님들께서 저랑 같이 이렇게 나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